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언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이 사법개혁 법안이 얼마나 위헌적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일타 뉴스에서도 계속 다루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좀 국회 구도를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콧을 하거나 아니면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이런 구조가 좀 고착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배우는 그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다수결 이런 것들이 정말 참 악용되는 그런 현장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손들어서 무언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제가 아이스크림 사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폴라포를 먹을래, 뭐 더위사냥 먹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폴라포 먹고 싶은 애들이 더위사냥이 더 먹으면은 폴라포를 이게 아이스크림 이름이 나오니까 너무 나이든데 요즘 아이스크림 뭐 있지? 보석바일까? 요화정. 네. 어떤 거? 요화정. 난 그런 빵도아. 빵도 오케이. 요즘 거 뭐 있지? 그래서 밥 한 번. 우리 요즘 거 없어요 어디? 네, 그래서 그러면 아니 폴라포를 먹고 싶은 애들이 분명히 있는데 더위 사냥 때문에 폴라포를 못 먹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수라고 무조건 정답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다수야.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병풍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손들어 끝나면 통과. 그렇잖아요. 어떤 것들은 소위에서 논의 자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께서 이렇게 좀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력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정말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보이는 그런 의원 생활은 정말 하다하다 처음 한다는 의원분들도 계셔서 참 이런 부분이 보면은 안타깝죠. 예. 그래서 사실 권력이라는 게 야당 있고 여당 있는데 치열하게 다투어서 무언가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모든 게 다 패스트 트랙보다 빠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또 이게 절차적으로 그렇다면 아무도 없죠 손들어요 민주당 전부 손들면 통과 위원장 통과 이게 과연 절차적 정당성이 맞는가? 문제 있다고 보죠. 네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국힘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 책임으로부터 자유한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힘에서는 계속 뭘 하냐면 표결에 불참을 해요. 작년에도 6월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불참. 9월에 3대 특검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 12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에서도 필리버스터 끝나자마자 본회의 그냥 떠났거든요. 근데 개혁신당 의원들은 앉아서 반대 표결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면 국민들이 믿고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무력감을 느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반대표를 던졌어야 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맞아요. 기록에 남아서 이 법안은 몇 표가 반대를 했던 법안이다라는 걸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 불참하거나 보이콧하거나 필리버스터 그냥 해버리고 말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가 국민들이 믿고 표를 던져서 선출했는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한가라고 저는 좀 묻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PK에 내려가서 보니까 50대의 보수 지지하시는 남성분이 이번에 또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오찬 불참했잖아요. 네.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유는 이해는 돼. 열받은 거야. 무시당한 거야. 자기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 전날에 너무 민주당 멋대로 주도대로도 하니까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럴수록 자리에 참석해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때 이렇게 가가지고 한 30분 동안 읽었잖아요. 준비한 그런 거라도 남겨야 된다는 건데 하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무기력함이 느껴져서 너무 큰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서 좀 따져주지. 우리는 따지고 싶은데 왜 당대표 국민의힘에서 이걸 해주지 않는 건가. 굉장히 그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콧과 그냥 불참 이런 행태들이 되게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너무 큰 실망감을 느끼고 계시고 이게 또 필리버스터의 폐해가 그러니까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밤새 24시간 24시간. 필리버스터 하셨잖아요. 그때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막 항의했잖아. 그 사람이 경기도지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좀 내야겠고. 근데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게 뭔가 이 그러니까 절대 다수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도록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여당은 지지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지하려고 나오는 거를 괜히 시간 끌기용으로 허용하는 것도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거를 활용한 게 지난번에 경기도지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병주 의원의 그런 행동이었다.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도 조금 마뜩치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방송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지금 뭐 정치에 국민께서 좀 관심을 끄고 계신다, 그 질문하셔서 그러는데, 중도가 중요하다 그 사회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중도가 잘 투표를 안 해요. 이거 방송에서 본인 워딩이에요. 투표를 하지 않아요. 이게 특히 지선에서는 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뭔가 확실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이란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러면서 이분 지금 경상북도지사, 예, 경상남북도지사 준비하고 지금 발대식 하셨죠. 거기 막 성황리에 했대. 자기는 상관없거든. 자기는 뭐 국회가 어떻게 되건, 그냥 뭐 지지율이 어떻게 되건 거기서는 무조건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지리멀렬하게 막 흘러가는 중에 중도층이,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아예 무기력증에 빠지고 의원들 자체도 지금 무기력한 상태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그냥 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도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국민의힘이 좀 이제 민생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정쟁을 해야 되는 거, 이걸 좀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정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의 일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할 수밖에 없고 영수회담도 취소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이해는 하거든요. 하지만 정치라는 거는 결국에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민생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제 타협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의 폭주, 그 다음에 국힘의 무책임한 대응, 이거에 대해서 중도, 합리적인 중도 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효능감 혹은 학습된 무기력 이런 게 효능감 못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그럼 누가 좋아할 것인가? 그럼 개딸들이 좋아해요. 윤호개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야 될 건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건 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관련해서 SNS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해야 될 거를 정치로 치환해버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똑같이 그걸 SNS로 내면서 정치적으로 맞대응하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할 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얘기를 합시다라고 오히려 잘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당신과 민심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민심이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저는 괴리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심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그래서 그 민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은 좀 있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번 사법개혁 처리와 관련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그 오찬을 수시간 전에 취소를 했다. 1시간 전에 취소를 했다. 네, 얄짤없네요. 네. 자, 1시간 전에 취소를 했다. 11시. 네. 아우 무서워. 네. 근데 이거는요. 정말 협치를 하고 싶어서 부른 건지, 아니면은 명청 사이가 안 좋은데 그냥 같이 모아놓고 3명이 사진 찍는데,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도 대표님께 그랬어요. 대표님 중간에 세우고 사진 안 찍고요, 양쪽에 여야 이렇게 해서 3샷을 찍는데 결국에는 대표님만 잘라내고 2명만 쓸걸요? 둘이 화해했다고? 그거 이용당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속이 너무 빤히 보인다. 그리고 정말로 협치를 위한 오찬을 제안을 하는 거였으면 바로 전날에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 같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과를 시켰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날 저녁에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거는 반헌법적이라고 목 놓아 외치는 그런 것들을 줄줄이 그렇게 상임위 통과를 시켜놓고 그러고 다음날 점심에 밥을 먹자고 불렀어요. 그렇다고 밥 먹는다고 그 얘기한다고 들어줄 것도 아닌데 그럼 저희는 무엇이냐? 네, 3샷 찍은 다음에 장동혁만 도려내고 2명 화해했다로 온갖 SNS에 다 뿌릴 걸 뻔히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1시간 전에. 그리고 1시간 전에 안 갔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게 뉴스를 그냥 겉핥기로 또 보시는 분들은 뭐야 1시간 전에 취소하는 거 무슨 이런 똥매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전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전날 밤에 이런 걸 통과시켰어? 이래놓고 가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지 잘 안 갔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가 오히려 더 조명이 됐기 때문에 왜 민주당이 저렇게 행동을 해서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했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벤트를 더 키운 거는 맞다고 봐요. 전 대변인이네. 지금 대변인. 가 많아. 사실 대변인님 말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시죠. 네. 예, 천하람 원내대표가 그때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 무리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 힘든 상황 속에도 갔지만 가서 본인이 할 제 역할을 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사진 찍히는 것만으로도 왜 개혁신당은 그렇게 이재명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간 거에 대해서 또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기에 따라 나름인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의 그 영수회담에 응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또 흔들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겼을 거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악수하면서 웃는다고 너는 웃냐? 이런 것들이 뜨는데 밥까지 먹었어 봐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너는. 밥을 안 먹었어도 그냥 뭔가 따질 수도 있었잖아. 우리 전 대신에 따져요. 그걸 해달라고 네. 우리 그거를. 아니,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상임위 통과되는 건 사실 예상되고 있던 거예요. 이게 갑자기 서프라이즈 우리는 전혀 예상 못했어. 이건 아니고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그 당일 그 영수회담을 장동혁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거예요. 근데 당일날 아침에 최고위 발언에서는 참석해서 민심을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불과 약속한 이렇게 오찬의 시간에 1시간 전에 불참을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내부에 최고위들 논의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 됐으면 갔어야 됐다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게 영수회담을 떠나서 이렇게 저희끼리도 오찬을 약속을 했을 때 1시간 전에 그렇게 갑자기 가서 분명히 민심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1시간 전에 그렇게 불참을 통보한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결례라고 생각을 근데 하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누구든 상관없이 에게 진정성이 있었다면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만을 초청을 하는 영수회담을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치라는 네.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느냐. 그게 결국엔 정치예요. 그러니까 그때 표현을 할 때도 옆집에 부부싸움 했는데 옆집 아저씨 불러서 지금 화해하는 거냐 이런 식의 표현도 나왔던 것 같은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가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보여준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근데 거예요. 저는 이제 협치의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이 둘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껴있다라고 하면은 이야기의 시작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이제 협치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정말 의견을 교류를 하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사적이지 않아요. 이재명 정부가 신사적이지 않아. 그렇게 협치의 자세로 진정성 있는 인재 등용을 할 것 같았으면 이혜훈을 그런 식으로 빼가가지고 뒤통수 치지 않아요. 우리 알잖아. 그리고 비교를 이재명 하자면, 정부 안 그런 거 아는데 왜 자꾸 신사적인 태도를 바라는 거야. 비신사적인데도 아까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그걸 이용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어필할 수 있는 행동들이나 사진 한 컷이나 이런 거 남겨야 된단 말이야. 나 이렇게 우리 지금 정부 여당에 이런 식으로 대항하고 있다.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오찬 얘기로 지금 굉장히 빠졌는데 우리 지금 사법개혁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 이제 사법개혁이 이 얘기 아직도 하고 싶네요. 오늘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네.
좀 굉장히 심각한 법안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사법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뭐 악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네. 좀 국민들로서는 좀 체감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야당이 좀 더 국민들을 단번에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법이 그냥 이 법은 어떤 법이다라는 그런 뉴스의 한 문장만 들으면 좀 체감이 덜 되실 텐데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은 정말 가진 사람만 처벌을 덜 받는 법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심각한 법인데 이거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판사나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고 뭐 왜곡됐다 이 판단이 될 경우에는 판사나 검사를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사법 활동을 정말 위축시키는 칠레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 무서워서 검사나 판사가 제대로 수사나 뭐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면은 권력 있는 사람 쪽에다가 도움이 되는 득이 되는 그런 판결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일반 이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이고 재판소원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3심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까지 딱 나면 이게 종결이 됐다라는 느낌이 딱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도 나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야 이거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보자. 그러면은 정말 뭐 변호사분들도 자기가 변호사라 정말 돈 많이 벌겠네 싶지만 그래도 나는 이 법에 반대한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돈 없는 서민들은 4심까지 어떻게 이 재판을 그동안 생업도 다 망치고 뭐 가족관계 파탄나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4심까지 가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도 이 증언을 어느 정부에서 다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기존에 있는 이 대법관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타기를 더해서 구미에 맞는 대법원을 만들자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천만한 세계의 이 반헌법적인 것들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다음날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 장동혁 대표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 우리 김용훈 대표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근데 이건 다 이해가 돼. 그런데 그러려고 국민의힘에서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 판결 그 선고 나왔을 때 그거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측에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고 불리한 거는 반대하면서 그거를 혁파하기 위해서 지금 개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선고가 나왔으면은 그게 대법원이든 뭐 판사의 판결이든 간에 판결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3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막 요청을 한다거나 이게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국민들이 인지하시기에 이거를 납득할 수 있을까? 국힘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는 자체가 좀 넌센스가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거를 뭐 부정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판단은 인정을 하고 인정을 했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3심까지 가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부여받은 이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그럼 이거를 부정이라고 본다? 재판에 대한 부정이라고 본다? 그러면 모든 항소를 하는 국민들은 다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잖아요. 1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안 나왔고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난 이거를 더 항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는 게 당연한 이 법치국가에서의 프로세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과연 윤어게인이고 이 판단을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인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판사답게 법리적인 해석을 한 거거든요. 윤어게인이다 막 이렇게 나는 다시 돌아간다 뭐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1심 끝났다. 무죄 추정의 원칙.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2심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야 너 1심에서 유죄 나왔으면 너는 그냥 죄인이야? 이렇게 할 겁니까? 무기징역이야? 너는 이렇게 할 겁니까?
아직 3심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너는 너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내가 보류해줄게. 이게 당연한 우리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좀 거리를 두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완전 윤호개인 돼버린 그 거야. 마음들은 알겠으나 좀 이게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물론 이 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충격을 받은 분들을 분명히 저는 이해해요. 저도 제가 이 교육부에 있을 시절에 그때 계엄 갑자기 생중계되면서 저희 남편이 제 방문 딱 열고 나오더니 야 너 이제 끝났다 이러고 갔어요. 저도 진짜 충격 받았거든요. 저 그러고 백수됐어요. 저라고 뭐 이 계엄에 대해서 뭐 시원하다 개몽령이야 이러고만 싶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 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하건 반대하건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생각의 자유. 그런데 이거를 법적인 판단을 이 법원에서 받았는데 1심밖에 안 됐고 그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이거를 뭐 내란이다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2심 3심 가서 끝까지 가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 법에 맞는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심리적으로 너도 그럼 계엄 옹호냐 뭐 내란이냐 너도 세력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대표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마음 아픈 분들 많은 건 아는데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해야죠.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2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장면이 연상되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냥 그 펜스를 쳐놨어 사람들이. 여기는 아니에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랬는데 펜스를 걷고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무릎까지 잠겨 있었는데 거기에 점점점 잠겨서 목까지 잠겨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나오기가 어렵다. 나오더라도 묻어 있는 것들을 털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민주당의 폭거를 거대 야당이 좀 막아달라. 그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 그나마 정청래가 있는데 정청래도 지금 완전 깨졌잖아요. 누가 할 거야 이제. 찬스에. 정청래가 해줬는데 그 네. 정청래 유시민이 지금 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도 상당히 저는 불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문어게인 됐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가는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가는 방향이 틀렸진 않는데 그 길을 가는데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거지. 저는 이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윤어게인이 장동혁의 중심이 아니고요. 장동혁이 지키고 싶은 건 그냥 대한민국이고 법치고 자유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거기가 웅덩이였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방금 이 발언만 딱 편집해다가 우리 국민의힘 쇼츠에 올리고 싶어 나 지금. 근데 저희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가 이게 항상 국민의힘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데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네. 하자면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도대체 당신들이 하고 싶은 그 개혁의 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란도 청산해야 되고 검찰도 개혁해야 되고 알겠어요. 근데 왜 검찰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 개혁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공소 취소 모임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 이재명 모임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못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시즌 2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심판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지금 본인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주도하는 거는 이해하거든요. 하지만 그때 가서 이번 지방선거 지나고 2년 후에 그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보면 국민들이 결국엔 깨닫는단 말이죠. 이 방향이 아니었구나. 장동혁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았구나. 그럼 그때 와서 후회해봤자 국회의원들 떨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더 이상 그때는 이제 목매달 이재명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때 레임덕이 올 때여서 더 이상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도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본인들이 그 웅덩이를 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민주당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전 청와대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현지 누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청와대에서 이제 직을 떠난 지
불과 2달 만인데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젊은 정치인이 집에 틀어박혀서 아니, 너무 위축된 웃겨, 생활을 이게. 보내게 하는 것은 본인에게 가혹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왜 웃기지? 현지윤아 아니요, 인사청탁 논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아, 네네. 하는 이 말이 너무 젊은 정치인이 집에 틀어박혀서 현지 누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누나께 말씀드릴게요. 이 말 해가지고 지금 거기 잘린 거 아니에요. 나대다가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되게 사근사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금요비대위 보고 있는데 우리 최현미 기자님인가? 바로 섭외 문자 보내고 해서 바로 출연도 되고 뭐 이런 문자 섭외도 가능하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수석 대변인이 이게 할 말인가? 이런 말은 지금 젊은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르면서 이 시대에 뭐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많이 지금 근심이 있고 계획이 이러저러한 게 있다 이만저만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젊은 정치인이 집에 틀어박혀 위축된 생활 잘못했으니까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지. 그러면 이런 불과 거예요. 2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장을 딱 들으면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2025년 기준 2030 쉬었음 청년이 71만 7천 명. 그러니까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로 최대 기록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럼 쉬고 싶어서 한심한 쉬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이 일하고 싶어도 상황이 어렵고 지금 환경이 어렵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쉬었음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건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이분들이 정말 위축된 생활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져야 될 71만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우리가 김남국 우리 지금 남국이 남국불패 맞나요? 남국불패라고 오늘 기사 타이틀에 났던 것 같은데 이분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논리라면 논란을 일으킨 다른 청년 정치인들도 나와서 활동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워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다시 대변인으로 임명을 한다라고 할 때는 다른 명분을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치면은 김남국 전 비서관 말고도 컴백해야 될 문제의 청년 정치인들 막 우르르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너무 거예요. 많아요. 얼마나 얘도 가슴이 쉬었지, 아파. 너도 쉬었지. 그치 뭐 너도 이런 뭐 왼손하면서 힘들었지 네. 뭐 이렇게 하면 왼손 안 아예 된다고. 그냥 쉬지 말고 2달 뒤에 어차피 너도 올 테니까 진즉 들어와라 뭐 이렇게 아니, 모든 그건 논리가 쉬지 않았어, 가능한 쉬지 거예요. 않았어. 젊은 사람이 집에 어. 틀어박혀 우울증 걸릴까봐 장경태 시당위원장 그대로 서울시당위원장 하는 거고 김병기 의원도 우울증 걸릴까봐 수사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와 정말 가끔 방송에서 민주당 이 패널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되게 경이로워서 내가 정말 입을 경이로워. 난데 그런 찐 경이로움 말고 정말 어이없음을 제가 경이롭다고 좀 표현을 애둘러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품격 있는 방송이어가지고 진짜 어이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정말 당을 대변하려면은 이렇게 대변인이 되는구나.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쉴드 쳐줄 거면 저는 그냥 사직서 낼 것 같거든요. 이걸 쉴드 칠 걸 줘야지. 이분이 예전에 어떻게 이게 빵 뜬 분이에요. 돈 없는 청년 정치인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원직 맡으면서 의정활동 하면서도 코인 거래를 세상에 얼마나 많이 해서 지문 없어질 만큼 단타 쳤을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로 그만둔 거잖아요. 탈당했잖아요. 근데 또 불러다가 디지털 소통 비서관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을 했는데 코인 비서관 같아. 근데 얼마 안 돼서는 현지 누나 남국이 형 이러면서 남국이 형이 아니구나. 네, 현지 누나 문식이 형 이러면서 또 문제가 되니까 나온 건데 이분을 또 갖다가 대변인으로 앉힌다? 그러면 저는 진짜 그러면 이 대변인은 무엇을 대변하는 것인가? 인사청탁을 대변하는 것인가? 코인 거래를 대변하는 것인가? 저는 좀 궁금해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전 타이밍. 되게 좀 전에 사법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개혁을 할 거야, 변화를 할 거야라고는 하는데 이제 2달밖에 안 된 논란이 되신 분을 다시 인사를 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그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개혁을 하고 싶은 게 맞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 청년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청년이란 이유로 우리가 기회를 줄 수는 없거든요. 검증이 되고 반성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편이면 괜찮아. 밖에 우리가 해석할 다른 신호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대변- 잘못을 해도 우리 대변할 괜찮아. 거는 그거.
우리 편. 그건 정청래 대표가 네.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을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최근에 좀 닦였잖아요. 소위 한바탕 먹고 나서 자기 위축이 되고 하니까 그냥 김남국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변인 하면서 얼굴도 좀 알리고 하면 나중에 보궐이든 뭐든 뜨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잘못하든 간에 선거에 어떤 공천받아서 나가서 어떤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본인 진영의 사람들은 용인하고 하는 것이 진짜 어쩔 거야 이런 대단하지 거를. 않아요? 네. 어쩔 거야 이거. 와, 견제가 안 신기해요. 되잖아. 전 사실 김남국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잘릴 때 좀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맞아요. 문자를 이제 보냈을 때 이제 워딩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지 누나 훈식이 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문자와 이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현지 누나예요. 그러니까 현지는 부속실장이 가만히 본인 인사에 관여하는 관여.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맞아요. 훈식이 형은 비서실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인사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지 누나가 제일 문제인데 잘리는 건 김남국이다? 그럼 결국에 저는 이것도 현지 누나를 감싸기 위해서 제일 약한 고리인 김남국을 자르는 거구나라고 꼬리 자르죠. 봤거든요. 아니 그리고 여기서 왜냐하면 김남국은 그 당시에 비서관이에요. 비서관이면 몇 급이냐면 1급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1급 자리로 절대 안 갑니다. 주로 이제 수석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맞거든요. 급이. 남국이 비서관님은 지금 급수도 잘 못 친근해, 받았고 갑자기. 그리고 고인 문제가 하다가 되면 들어간 사람이 잘렸고 뭔 제대로 그래서 저는 좀 되게 불쌍하다라고 아니 생각을 그리고 사실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문진석 의원이 문자를 먼저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김남국 문진석은 가만히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얘기할게요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부탁한 문진석 의원은 또 아무 그쵸.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진이 찍힌 것도 문진석 의원 핸드폰이었잖아요. 맞아, 네. 이게 일 처리를 그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은 현지 누나라고 이름을 언급해서 문제가 됐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사 청탁을 이야기를 하면은 문진석 의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했는데 두 달 후에 다시 이분이 또 이렇게 보여지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뭐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책임지겠다 해서 데려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청와대에서 자객을 보낸 게 아닌가. 이 대변인이라는 건요. 당대표하고 같이 발을 맞춰가지고 입이 돼야 되거든요. 당대표 입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청와대와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정청래 입이 김남국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서 김남국을 보낸 거다라고 봤습니다. 저도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막 이렇게 관계를 그러면은 뭐 완화해 볼까라고 해서 누구를 품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뭐 명청대전이 오히려 수면 위로 올라오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럼 내가 좀 닦였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럴 것 같진 않고 오히려 갈등이 점점점 이제 고조되는 시작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국회 마지막 주제예요? 본회의에서 지금 아직 아니고 안 맞힐 거야. 우린 안 오늘 더 갈 늦게 거야. 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그 대변인으로 임명 좀 시켜달라는 문자는 과연 누나가 했을까? 누나라고 뭐 부르는 누나가? 그런 사이 아니래갖고 이혜진님. 네. 네. 그래서 이제 강선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 이것도 네.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잠깐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찬성이 164명, 4명. 그다음 반대가 87명. 네. 7명, 8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가 누굴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마 공부 모임, 공치모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찬성은 공치모에 있지만 그렇게 이부자리 깔아준 것에 대한 어떤 특혜의 노여움이 있는 분들, 앙금이 있는 분들 플러스 이제 친청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구성이 사실 저는 오히려 더 궁금했습니다. 뭐 남의 집 일이니까. 근데 정말 저 정도 죄를 지었으면 뭐 제값 그쵸? 치러야죠. 이거 이렇게 뭡니까? 우리는 사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를 그냥 구속해라. 나는 불체포 특권 누리지 않겠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떳떳하게 시원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죄 받을 거 받고 있잖아요. 근데 강선 의원 지금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 좀 반성해야겠다. 그쪽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체포가 되고 나서 강선호 의원이 그때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본인은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다. 원칙을 잊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수사를 통해서 제 말씀 그 강선 의원이 얘기했는 것 간단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반환을 여러 번 했대 본인은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먼저 요구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시작할 그게 때도 3억이 넘는 금액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죠? 뭐 이렇게 본인은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다.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진실인지 네. 이게 무엇이 원칙인지 아니, 반환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돈이 들어오긴 했기 때문에 활기가 돌았다고요. 활기가 돌았기 때문에 이거 호텔 경제야. 그럼요. 유죄라고요. 반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리고 이 돈을 받으면 사실은 제일 먼저 사진을 찍고 신고를 해서 그럼요. 신고 바로 해야 이거를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뒀다가 내가 돌려줘야지 반환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신고를 해야 이렇게 내가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본인은 5차례에 걸쳐서 반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반환하면 내가 이걸 받은 게 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질을 계속 흐리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게 받았을 때 본인이 단호하게 처신을 못했던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호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가 이런데 다 받고 앉아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재선 6년 차인 거죠. 한 번 하고 지금 2번째인데 그러면은 6년 차에 3억 이상을 받았다는 거면 세상에 뭐 3선, 4선, 5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받아 챙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도 아주 흉흉한 소문이 막 돌았어요. 공천 시즌이 돼서 돈을 자꾸 말씀하신다 소문이 막 돌고 이것들을 대체 얼마를 줘야 돼? 그럼 만약에 A가 뭐 한 5천 줬어요. 그러면은 그 B가 한 7천 줬어요. 그럼 무슨 경매 시장도 아니고 나 5천 표만 들고 있으면 나머지 7천. 그럼 뭐 1억 준 사람 되고 이런 건가?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누가 5천을 주고 또 누가 A가 5천 주고 또 B가 5천 준다. 그럼 딱 들고 있다가 공천 된 애는 취하고 안 된 애는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돈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돌려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소문이 막 도니까 이거를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 준비하는 지난 지선에 지방선거 준비하는 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헷갈려서 아니 얼마나 줘야 되는 거야? 돈을 줘야 돼?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럼 말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뭔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소문만 내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틀 안에서 되게 즐겼을 것이다. 이 상황을 즐기고 나의 권력 내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내 밑에 기어들어와서 찾아오는 그 쇼핑백을 들고 오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즐겼을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 취하고 일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 자체 입에서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역겨워요. 그 원칙이었던 거죠? 네, 돈 받고 그걸 또 이제 묻고 따블로 가고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기 5천이야. 너 얼마? 난 1억이야. 2배. 안 돼. 2배. 1억 5천. 또 그래서 누구? 아까 164표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분들 중에는 자기가 돈 받고 공천 주는 사람이 되는 걸 굉장히 혐오하는 그치.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강선우 의원 때문에. 그러면서 이 164표 안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돈 받고 공천을 못 주는 상황이 생겨버린 것에 대한 분노로 이제 찬성표를 누르는 의원도 있지 그러겠네요. 않을까라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너 그러니까 이제 못 받겠어. 뭐 이렇게. 그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에 가장 진입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쪼개기 후원을 해서 뭐 5천만 원, 3천만 원 줘야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강선우 의원 때문에 이게 수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실 강선우 의원도 아니고요. 그 옆에 붙어있는 김병기 의원님 때문에 이게 다 수면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저는 좀 이제 근절되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기대를 해봅니다. 겁나서 받지 못하는 상황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꺼림칙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1대1로 절대 안 만나요. 후보자들은. 일부러. 그렇죠. 네, 이제는 에이 잘 됐다. 이렇게 한번 잘못되는 모습이, 그러니까 단죄가 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제 바꿔 나가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